케미포비아에 대해서. 네. 이게 화신님이 갖고 왔는데 대부분 또 여왕의 신봉님이 네. 또 얘기해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한 것 같아서. 네, 일단 뭐 얘기하면 시작해. 원래 이제 오늘 메인 게스트가 여왕의 신봉님이랑 존버마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좀 대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왕의 신봉님의 전문 지식을 좀 빼내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저 혼자 이제 셀프로 사실상 근데 이분은 게임 전문가예요. 내가 볼 때. 셀프로를 해서 게임 전문가고 해설에 좀 불러주시면 정치랑 같이 해설을. 네. 근데 사실 제가 이 케미포비아 관련해서 착안을 했던 게 뭐냐면 홀스님 뉴스 읽어주는 남자에서 한번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디퓨저 쓰는 게 안 좋다. 사실 미세먼지 그거 왕창 나와서 미세먼지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했는데 사실 저는 화학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약간 요쪽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과 출신인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거에 비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너무 큰 공포심 같은 게 좀 퍼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미포비아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든 게 저 이제 계속 관련된 업계에서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자칫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지 그 밥벌이니까 좋다고 하지 알고 보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영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신력을 그나마 좀 받을 수 있는 공신력이야 와우나 로레나 있지 자문을 할 수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때 얘기가 됐던 디퓨저 관련돼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향료들을 그 오일, 캐리어 오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에다가 담가놔요.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꽃 같은 거 그냥 여기다 꽂아놓으면 꽃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냄새가 나게끔 만드는 분자들이 이렇게 발산하는 속도를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들을 섞어놓는데 이게 뭐 향초 같은 경우에는 파라핀, 왁스 같은 게 되는 거고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캐리어 오일들을 넣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사실은 기름, 석유 같은 성분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증발하는 속도가 향을 내는 그 분자들이 증발하는 속도보다는 낮거든요. 그래서 나는 날아갈 거야 라고 하는 애를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래서 영어로는 VO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레타일 올가닉 컴파운드. 그 정도는 알죠. 그까지. 그 정도 알면 되게 유식해 보이는 거예요. 전문가 다 된 거예요. 그 정도 알면 내가 전문가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향료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15세기, 16세기 정도부터 되게 유럽,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데서부터 산업화가 돼서 성장해온 산업이고 그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체내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상 그리고 이쪽에서 종사하는 산업체들이 연구하고 이제 데이터를 내본 결과 향료 물질들은 대부분은 인체에 어느 정도 무해합니다. 간혹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서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막 알러젠은 26가지를 지정을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료, 디퓨저라든가 향초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냄새가 나게끔 만드는 물질들은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 근데 간혹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증발하는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부차적으로 넣어주는 화학 물질들의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것들을 썼을 때는 퀄리티가 낮은 것들을 좀 쓰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약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무조건 그렇다기보다는. 그런데 그 위험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흔히 고기 탄 거 먹으면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탄 거 먹어서 암 발생하려면 그때 여왕신부님 얘기하셨나? 진짜 엄청 많이 먹어야 된다. 탄 것만 계속 펑펑. 그래서 3세끼. 네, 이게 그런 용어가 있어요. GRAS라고
generally regarded as safe.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놓은 자료는 뭐 많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생활 양식을 보건대 이 물질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를 상정을 하고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디퓨저 그때 아마 같은 제가 그거였을 거예요. 신성일 씨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폐암으로 그때 향을 매일 집에 펴놨다. 그게 폐암으로 갔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거 나오니까 이제 디퓨저 얘기가 나오고 디퓨저는 요즘에 미세먼지라고 얘기하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 디퓨저를 딱 꽂아 놓는 순간 집안의 미세먼지 수치가 확 올라간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 게요. 그 디퓨저 같은 게 하면은 아까 뭐 향료 물질도 발산을 하고 그 같이 그거를 담지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캐리어 오일들도 같이 발산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디텍터로 찍어 보면 다 미세먼지처럼 입자가 작은 애들로 인식이 되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인체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세먼지 같은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한 9월쯤에 생리대 파동이라고 떴어요. 그 여성 시민연대인가요? 거기서 이제 보도 자료를 내고 생리대에서 무슨 발암물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성 생리대들이 실제로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언급을 했던 게 똑같이 그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들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차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터뜨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생리대 제조 회사들이 좀 유탄을 맞았어요. 약간 뭐랄까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비도덕적인 기업처럼 됐는데 P&G가 철수했나요? P&G는 이번에 철수를 완전히 했고요. 위스퍼가 우리나라에 이제 안 남는다고. 이제 위스퍼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근데 점유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식약처에서 이거에 대한 확답을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바로는 못 주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 식약청에서 공언을 했어요. 문제가 될 만한 성분들이 검출되지 않았다. 근데 이미 위험하다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식약처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거를 믿고 혹은 이 식약청의 발언을 신뢰할 만한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아지겠느냐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어떤 제품적인 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검출이 안 됐을 수가 안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량, 극미량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또 달라요. 개인마다. 물론 되게 민감한 부분에 작용하는 제품이라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생리대는 또 뭐냐면 이 살갗에 닿는 때 굉장히 약한 부위에 닿아야 되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러한 물질들이 닿는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을 하는 거는 사람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러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알러지는 되게 없던 것도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생새우, 간장새우 이런 거에 대한 알러지가 없었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먹으면 이렇게 막 따끔따끔거리고 이제 닿는 부분이 다 이렇게 부는 느낌이 나면서 지금 근데 그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막 목까지 붓거든요. 그래서 전 이제 안 먹는데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올스님이나 여왕 신목님은 괜찮은데?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닿으면은 그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체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성분들이 있으니까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충분한 정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알러지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러한 것들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언급이 되면서 그거를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죠. 그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가습기 살균제가 워낙에 너무 사안이 좀 큰 컸죠. 일을 터뜨렸기 때문에 저도 그게 제일 크다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 소비자들의 공포감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사실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공포심을 해소해 드려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의무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엄청나게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기는 맞고 좀 위험성이 경미한 것들에까지 너무 많은 공포심이 지금 퍼져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저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진 침대 라돈 검출됐다고. 그거가 어때요? 그 라돈이 뭐 어쨌든 방사능. 근데 방사능은 이게 영향이 두 가지 영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정도 이상의 방사능이 노출되면 100% 질환에 걸리는 역치가 있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위험이 누적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누적되는 스타일의 대표적인 게 암발생 같은 거고, 역치가 있는 것들은 뭐 백내장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인데 방사능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원적외선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걸 쳐바르고 앉았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약간 무슨 그 대체의학 같은 뭐 이런 원적외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게르마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제가 처음에 케미컬 포비아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케미컬 포비아 중에 하나가 뭐냐면 MSG예요. MSG. 우리 황교익 선생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MSG인데 이영돈 선생님, 거기가 이영돈 선생님, 황교익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MSG 선생님이랑 빼죠. 우리가 뭐 선생님이야. 이건 이제 반어법 아니야? 아니 뭐 유튜버 황교익 유튜버로 전직했어요. 교육부상께서 교육부상께서 이제 MSG를 싫어하는데, 근데 우리가 MSG 같은 게 대표적으로 안전하고 위해가 없다고 알려진 것들이에요. 근데 그 MSG는 결국은 원천 물질을 따져가면 다시마거든요. 우리가 다시마를 안 먹어요? 다시마를 다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연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고, 일본 사람들이 다시마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다시마 많이 먹었는데도 안전하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건데, 근데 이 안전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대부분 제일 안전한 건 먹는 거. 먹는 게 오히려 제일 안전해요. 먹는 거는 위에서 한번 흡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싸버리면 되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피부에 닿는 것도, 피부라는 장벽이 생각보다 되게 센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닿는 거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피부를 부식시킨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마시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라서 저는 디퓨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담배 피시는 분들은 나가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은 케미컬 포비아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디퓨저가 위험하네 뭐 이런 거 하지 마. 디퓨저 위험은 개뿔씨. 담배랑 그냥 담배 피면 나가 있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MSG 먹어. 알아서 그런 거고. 근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가 대표적으로 마시는 것, 들여 마시는 거죠. 그게 가습기의 분자 형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디퓨저도 똑같아요. 결국은 그걸 사람이 호흡하게 되잖아요. 근데 호흡하게 되는 거는 폐에서는 결국은 모세혈관이 폐포에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흡수가 되거든요. 거름망이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라서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에 바르거나 먹었을 때에 안전하다고 알려진 용량보다 그 용량이 되게 낮아요. 그러면 만약에 소주를 끓여서 그 증기를 마시면 죽어. 더 빨리 취하는 거네? 죽죠. 죽어요 그러면? 죽어요. 아니 애들이 약할 때 다 이렇게 하지. 그걸 이렇게 먹는다고 죽지 않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 나가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케미컬 포비아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흡연자 분들의 입장을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알고도 어떤 위험성 대비 나에게 주는 효용이 있으니까 내가 감수하는 위험인 건데 네. 그게 아닌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를 이미 담배가 이렇게 효용이 어딨어 씨. 그냥 나는 국가의 사기 피해자일 뿐이지. 이렇게 큰 위험이 있어서 저 조그만 위험은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냥 그런 거는 배제하고 싶다라는 걸 보면서 다시 인정하고요. 라돈 침대로 다시 돌아서 네. 그 라돈 침대를 막 엄청 수고하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사람들한테 치명적으로 이때까지 잘 이게 오랫동안 쓰고 꽤 오랫동안 쓰고 있어는 많던데. 이게 위험이라고 하는 게 가습기 살균제처럼 극단적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약간의 위험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명당 한 명의 사망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노출되면. 근데 이거를 10만 명당 한 명 해봐야 라돈 침대 200만 명, 300만 명 썼다고 20명이잖아요. 수십 년간 20명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슈가 되면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건 순간이지만 그거를 이슈 파이팅 된 순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이게 유해하다 무해하다를 말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생리대도 그렇고 그런 걸 이슈 제기한 사람들은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 이슈 제기한 사람이에요. 증명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그 이슈 제기한 사람이 내가 우리 시민단체에 펀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유명해지고 우리 교육상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거 안 할 거예요? 그 회사 망하죠? 그 다음에 그 거기서 자는 사람 찜찜하죠? 먹는 사람 찜찜하고 결국 이득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뿐인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라돈 침대가 라돈이 그 발생시키는 방사능이 인체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요. 그리고 없죠. 그거를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조사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살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확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러한 것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확언할 수 있는 시점은 지금부터 꽤 많이 지나고 난 다음일 거라서. 그러니까 원적외선, 음이온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죽여. 제가 보통은 안 과격한데 이런 거는 진짜 아우 건강팔찌, 게르마늄. 네. 일단 건강팔찌 있잖아. 하세요? 안 하는데 프로야구 선수들 막 목걸이 막 이런 그거 금지시켜야 돼요. 국가에서. 절대 못 차게 만은. 진짜 이거는 그냥 아우 퀴리 일찍 죽었어요. 네. 아 정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검증받지 않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너무 사회 막 악이에요. 페이스북 보면 막 고추 커진다고 막 광고하는 것들. 그거 이미 작게 태어났는데 뭘 커져? 작게 되는 게 풍선 잘못돼서 커질 수 있습니다. 돈 많이 주시면은 제가 확장 수술의 여러 가지 방법과 그거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비뇨기과 둘이 있거든요. 술 먹으면 맨날 그 이야기해요. 어디 펌프를 넣으면 얼마나 커지고 그 다음에 이거의 합병증 발생률 얼마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나중에 저 주시면 정말 발달한 데가 비뇨기과 그 성기 확대 수술 이런 게 서양적으로 왜냐면 구제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절대 작지 않아요. 6.9cm인데 그거 페이퍼 쓴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이 그 논문 쓴 사람 6.9cm 그 논문 쓴 사람이 어떻게 쟀냐면은 그거는 그 크기는 과학적으로 표준하게 잴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컸을 때 재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장 쪼그라들었을 때 재요. 그리고 가장 쪼그라들었어도 추우면 더 쪼그라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잰 논문은 어디서 쟀냐면 군대에서 쟀어요. 군대에서. 거기는 군대에서 들어가서 군대에서 재서 군대 들어온 것도 이미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자신감이 더 떨어진 남자 군의관 앞에서 보면 그게 더 줄어들면 더 줄어들지 그게 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자 군의관이 재줬어야지. 여자 군의관이 군대 안 가잖아요. 여자는 그러네. 아까 여자는 군대 안 간다며. 그러네. 최악이네. 그래서 잰 거예요. 그리고 메갈이 주장하는 이런 거 좀 키워줘야겠네. 손가락 크기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저희처럼 과학하는 사람은 레인지를 주죠. 이렇게 레인지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 레인지를 주면 되죠. 야 이거 심하네. 아니지 6.9 정도면은 훌륭합니다. 6.9 아니야. 내가 낚였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과학적으로 만족감과 크기는 약간 상관이 있는데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 뭐 크게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 별로 예. 와닿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구성의 아줌마가 구성의 선생님이 막 이제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래서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 근데 그것도 좀 웃긴 게 근데 이런 거는 무작위 검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갑자기 무슨 AV처럼 갑자기 다 가려놓고 작은 거 큰 거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성평가의 영역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이건 정성평가의 영역이죠. 여자들마다 다른 여자들은 어떤 여자는 너무 큰 거를 싫어하는 여자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 그렇죠. 여자가 아닌데. 그리고 여자들도 그거를 다른 여자들한테 막 그런 거 일 물어보고 다니는 영역은 아니야. 그 쾌감을 정량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런 거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표를? 어렵다. 갑자기 일로 오네. 게르마늄 하다가 갑자기 그런 것도 그 유사가 네. 전혀 검증 오빠 안 돼. 미터기 뚫었어요. 이런 거. 오빠 나 미터기 뚫었어. 이런 거. 아 그거를 제 미터기를 와 대박. 그러면은 다들 너무 좌절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분배 제한이야. 젠장 딜컷을 못 넘었어. 에이씨. 와 내 여자친구는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딜 미터기가 딱 나오는 순간 다음부터 파티 초대가 안 돼. 에이씨. 와 슬퍼진다. 슬퍼져. 아 그래서 이런 그 퍼져 있는 케미포미아라는 거 자체가 네. 케미포미아라는 거 자체가 저는 그것도 있거든요. 비타민 종합 비타민제 있잖아요. 비타민은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제가 하나에 무슨 얼만큼 들었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얘기를 보니까 이게 뭐 석유에서 추출을 하고 뭐 이렇다는데. 예, 이게 그래요. 그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네. 케미포비아의 괜찮아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저는 먹는데요. 네. 다들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데. 일반적으로 천연이 좋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천연 추출물. 근데 예를 들어서 비타민을 천연으로 추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오개념인데 추출을 할 때 이미 유기용매들이 들어가요. 화학 물질이 들어가고 그거를 통해서 걸르기 때문에 사실 그 프로세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화학 합성의 영역인 거고요. 두 번째로 천연에서 그 비타민을 뽑아냈을 때 이 분자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석유에서 뽑아냈을 때 분자가 구조가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순도가 뭐 99%냐 뭐 95%냐 90%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핵심이 되는 그 코어의 구조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체에 끼치는 작용도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천연과 합성해서 얻은 분자들의 동등성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석유에서 추출한 비타민 이라고 하면 뭔가 어감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막 그 비타민제 막 냄새 맡아보고 석유 냄새 안 나는데. 그런데 뭐 아니 과학 시간에 보면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이에요. 네. 기름에밖에 안 녹아요. 그걸 어떻게 물에 녹여서 줘요? 당연히 기름에 녹여야지. 아무튼 뭐 제가 궁금한 게 그 너무 근데 요만한 알약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막 24가지 비타민이 막 들어가 있지.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딱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냥 그 온라인 게임 패키지 같은 거예요. 온라인 게임 패키지는 거기 기준에 내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그냥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건 근데 다 패키지를 사잖아요. 이유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죠. 그런 거예요. 먹으면 내가 필요한 거는 쓰다가 필요 없는 건 배출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뭐 필요 없는 거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거는 수용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오줌으로 다 나갑니다. 많이 먹어봐야 오줌으로 다 나갑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오줌만 노래질 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비타민제도 안전하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뭐 석유 추출 뭐 이런 거 쫄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알려고 하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저는 그냥 해요. 뭐 그런 거 깊이 알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같은 것들은 일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먹으면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비타민 A 같은 것들은 많이 먹으면 치사량까지 가거든요. 네. 근데 금방 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18세기, 19세기 때 북극에 가서 탐험하는 사람들은 북극곰 간 빼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북극곰 간 같은 거는 그런 영양 물질이 엄청 농축돼 있는 데예요. 그거 먹고 바로 죽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네, 많이 드시면 뭐든지 다 많이 먹으면 그럼요. 네, 적당히. 그리고 이 얘기가 지금 또 여학신봉님이 이제 케미포비아가 이제 그렇게 좀 오바돼 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그거 있지 않아요? 약간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네, GMO가 우리나라가 수입 1위다 전 세계.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게 참 그 유전자 조작 관련해서는 한없도 깊게 가려면 깊게 갈 수 있는데 진짜 핫 이슈여서 최근에 또 중국에서 에이즈의 면역이 생긴 아이를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을 시켰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중국에서요? 그 뉴스 들으셨어요? 네, 그거 봤어요. 유전자 조작. 그게 에이즈 면역 유전자. 네, 에이즈 면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뭐 GMO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죠. GMO는 상대적으로 조작이 단순하죠. 조작이 단순합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단순하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GMO 자체는 GMO는 그냥 과학적인 원리로 그냥 유전 교배가 압축돼서 진행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배가 빠르게 진행된 형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들을 품종을 개량하는 거는 세대 이거 단계를 그냥 다 뛰어넘고 그걸 빨리 줄인 거고 그러면 유전자 자체를 자르거나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GMO는 좀 덜 위험한 걸 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향이 적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덜 위험하다랑 약간 뭐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다른 게 변형이 될 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근데 그거를 조작을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처음으로 유전자 조작이 된 게 2000년대 중반인가 뭐 그때부터 슬슬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정도 쌓여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 유전자 조작된 거 너나 먹어라라고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다 드시고 있죠. 이미 우리 먹는 식용유 다 유전자 조작된 콩으로 만든 식용유예요. 그런 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농사짓고 목축하고 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 그런 유전자 개량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해왔던 건데 소, 돼지. 근데 문제는 그 우리가 빠르게 변화를 시키다 보면, 여러분들 코드 같은 거 짜다 보면 그 코딩 같은 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코드가 들어가서 버그가 프로그램이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너무 빠르고 급하게 하다 보면 알려지지 않은 버그가 생겨서 갑자기 뭐 미터기가 뚫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특히 그래서 금지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유전 조작은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유전자 조작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어. 그러면 그 애한테 너 결혼하고 애 낳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잘못 조작된 유전자가 우리 인간의 인류 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류의 유전자 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유전자 조작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근데 중국 이번에 애들은 완전히 정신줄을 놨어요. 원래는 모든 과학자들이 하지 말자고 한 걸 깨고 한 거예요. 깨고 한 거고, 만약에 중국이 중국한 거네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기승전결까지 봐야지 이제 정말 중국이 중국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어떤 동물들을 품종을 개량하는 것 자체가 유전자 실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같이 어떻게 보면 교배를 시키고 그 나오는 그 자손들을 선택을 하고, 혹은 잘 안 되면 뭐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이게 걸러져서 현재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상태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체가 자연스럽게 뭔가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다시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도태되기도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 발전이 돼 왔어요.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그런데 이거를 인간이 들어가서 이거를 조작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리얼타임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들이 나중에 뭐 몇 세대가 지났을 때 지금 여기서 조작한 이게 문제가 돼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는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뭐 신앙적인 영역이든 철학적인 영역이든 윤리적인 영역이든 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유전자 조작을 했고, 그 에이즈가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서 에이즈에 노출이 되더라도 걸리지 않는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중국이 중국했는데 중국이어서 저게 다 뻥일 수도 있어.
아 근데 그거는 이제 학회에서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바꾸기로 한 유전자를 못 바꿨어요.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래 에이즈가 특정한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그 유전자가 망가진 사람한테는 안 걸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그 부위를 망가뜨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제대로 못 망가뜨렸어요. 심지어 그냥 병신의 종합 선물 세트인 거예요. 그 완전히 그래서 보통은 근데 그 아이가 태어는 났고 태어났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안 걸리는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아니네요. 네, 그렇죠. 검증해본 결과 그게 이제 두 아이인가 쌍둥이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한 아이는 그게 고장이 났지만 실제로 아닌지 어떻게 검증을 못하는 상태. 두 번째 아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조차 실패한. 와, 그러면 그 아이가 근데 결국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심지어 거고 결혼을 하고 그 이상하게 변이된 유전자가 우리 인간 사회에 생겨버린 거예요. 쌍둥이인데 또 한 아이는 변형되고 다른 아이는 변형되지 않았다. 유전자가 그렇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트레이스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자라날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정상적인 글쎄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후손을 낳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가장 인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그 유전자 변형이 된 아이가 스스로 도태돼서 오래 살지 못하고 그냥 뭐 죽는다면 일단 유전자를 전달을 안 해야 되는 그렇게 거죠.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고 그렇죠. 이런 유전자 조작을 사람한테 한 게 히틀러잖아요. 히틀러는 특정 유전자를 아예 절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끝은 히틀러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렇게 되려면 이 아이들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감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 이거.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됐냐면 정말 그렇게 된 거냐에 대한 검증에 대한 문제, 뭐 여기서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연구 윤리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와중에 공안에 잡혀가는 엔딩, 공안 엔딩 아니에요? 공안 엔딩? 그죠? 공안 이 연구자가 지금 잡혀갔어. 행방 중입니다. 중국. 와 진짜 중국했네. 장난 아니다 이거. 네, 지금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논문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뻥카를 친 건지 이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아무것도. 근데 중국 자체가 중국이 기본 원리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 조작을 원래 싫어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게 금기예요. 중국의 사회학적으로도 그런 짓을 한 거니까 뭐 그냥 뭐 갔죠. 근데 얘도 이거 바꾼 연구자도 되게 웃긴 게 자기가 사고 친 게 대단한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치자마자 국제학회에 가서 짜잔 발표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우아하겠지. 에이즈가 안 걸린다고 우아하겠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자, 중국이 중국을 했네요. 정말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 더 문제가 있네.